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프로의 경제TV 코너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네, 오늘 주식 마감 상황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숨가쁘게 시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였어요. 이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예고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 압력이 커졌고요. 나스닥이 한 2.5% 넘게 하락했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악재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여기에 앞서 시간에 다뤘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높이면서 또 증시에 타격이 됐습니다. 기준금리를 높이면은 전반적인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자금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예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자산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자금이 생기니까 증시에는 좀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낙폭이 더 커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가 그래서 1.36% 내린 2,921.92로 장을 마쳤습니다. 3,000선 넘기 참 힘들고요. 네, 그러네요. 오늘은 개인이 8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시총상위 20개 종목 가운데는 현대모비스, LG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해서 파랗게 질렸다고 표현을 하죠. 네.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하락해서 77,300원이 됐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네. LG노텍입니다. 오늘 9% 넘게 올랐어요. 오. 코스피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이 자율주행차 시대를 준비하는 테슬라 그리고 애플 같은 기업의 파트너가 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안 좋은 쪽으로 눈에 띄는 거는 셀트리온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12% 넘게 폭락했습니다. 오.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런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셀트리온 삼형제가 모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카카오뱅크는 네. 바닥이 어딘지 찾기가 참 어렵네요. 46,000원 초반까지 하락했습니다. 예. LG화학도 석유화학 부진으로 실적이 좋지 않을 거란 전망에 5%대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21% 하락했고 환율은 5거래일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주식 마감 상황부터 좀 쭉 정리를 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경제 뉴스들 좀 살펴볼 텐데 정부가 이제 새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 담겨 있었나요? 눈꽃 추경이라고 제목을 잡고 참 잘 잡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연초 추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예산이 608조 원 슈퍼 예산이라고 계속 기사가 나왔었죠. 네네. 근데 집행을 시작한 지 보름도 안 됐는데 이 추경이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1월에 추경을 하는 거는 한국전쟁 도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처음이에요. 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고 이건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보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원포인트 추경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네. 단계적 일상회복에 사실상 실패했죠.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손실이 확대되면서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이 정치권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좀 중심으로 나왔고요. 결국 현실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4조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난해 초과 세수가 10조 원이에요. 예. 그러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이 재원은 당장은 쓸 수가 없다고 해요. 4월에 결산이 끝나야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는 시기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이다. 자, 그러면 소상공인 손실 보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한 부분이 그럼요. 있고요. 네. 네.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에게 지난달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은 이 매출 규모나 방역 조치 수준이랑 관계없이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건데요. 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 1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고강도 방역 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영업금지 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고요.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초과 세수를 신속하게 또 활용을 하고 방역 조치 연장에 따른 손실을 지원하는 방안으로서 추경을 추진하게 됐다. 이렇게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이 방역 대책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 사실 자체는 그럼 명백한 문제죠. 네, 예.
워낙 지금 또 이제 오늘 발표된 거에 의하면 또 이제 방역 조치가 3주간 연장이 네네네. 되니까 또 소상공인들은 관련된 피해를 보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에는 아마 다 공감하시고 그럼요. 이견이 없을 네. 겁니다만 이 추경 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좀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집 앞에 즐겨 가던 식당들이 지금 문을 닫은 곳이 여러 곳이 있어서 네. 이게 정말 지원은 신속하게 대규모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번 추경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 뭐부터 지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문제점을. 일단은 정부가 60조 원 넘게 세수를 잘못 예측했다는 점, 이 점을 아예 논외로 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예산이 집행된 지 보름도 되지 않았어요. 올해 경제 상황을 정부가 제대로 예측을 하긴 한 건가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물론 오미크론 변수가 있었고요. 단계적 일상회복 실패라는 부분도 있긴 했지만 이런 예산안 수립 단계에서 이런 변수들도 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과연 이 부분을 제대로 한 것인가 또 손실을 본 계층을 제대로 지원할 방안을 기존에 생각을 했던 것인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결국엔 또 나라 빚을 내게 된다. 이 부분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나라가 쓸 수 있는 재원은 화수분이 아니에요. 한정돼 있습니다. 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효율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국채를 무한정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무한정 빌려갖고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럼요. 신용등급도 떨어지고 결국엔 대출금리도 오르게 되잖아요. 사실 나라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여기서 10조 원의 나라 빚을 더 내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올해 본 예산 기준으로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었어요. 국내 총생산과 비교한 채무 비율이 50%를 넘었고요. 네. 여기에서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 국채는 언젠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네. 정치적인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요. 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뭐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돈줄을 한마디로- 조인다는 거죠. 그렇죠. 관리를 직접적으로 좀 더 하겠다는 맞습니다. 얘기겠죠. 그래서 돈줄을 조여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목적이 네.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런데 추경은 뭔가요? 돈을 좀 풀겠다는 시중에 많이 거죠. 풀겠다는 예미죠. 이게 바람직한 정책 기조인지 좀 의문이 정반대죠. 듭니다. 완전히 네. 반대되는 거죠. 네. 물론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고요. 예산이라는 거는 쓸 곳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그 정책 이해상충 부분을 조금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 기조가 상충한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한쪽에서는 돈줄을 조이고 한쪽에서는 돈을 푼다면 과연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올까? 그러게요. 이런 부분에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불안의 시선이 있는 건데요. 물가나 자산 가격 불안 같은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게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만 늘리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배경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 그 유럽연합이 현대중공업그룹이랑 대우조선해양이 인수합병을 불허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네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인수합병하겠다는데 왜 이유가 네. 이런 얘기를 하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근에 그 아시아나랑 대한항공 역시도 각국의 지금 기업 결합 심사를 받고 그랬죠. 있는데요. 네. EU에서 이 현대중공업그룹하고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을 결국엔 불허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이 성사되면은 시장 점유율 60%짜리 회사가 탄생하게 되는데 특히 액화천연가스 그러니까 LNG 운반선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게 된다고 해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하고요. 이 뒷배경을 보면은 EU가 세계 3위의 LNG 수입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운반선 시장을 국내가 독점하게 되면은 결국엔 운임에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렇죠. 이 운임이 LNG 가격 상승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다고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는데 여러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현대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내놓지 않았다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EU가 심사를 시작한 지 2년 2개월 만에 결국엔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네. 인수합병이 무산되게 됐는데요. 이 당시에 이게 현대중공업이랑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 은행이 산업은행이에요. 그때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하면서 EU를 포함한 6개 국가의 심사를 받는 거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게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 우리나라, 일본, EU인데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에서는 무조건 승인을 받았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랑 일본, EU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EU가 불허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의 심사는 중요하지 않은 게 돼버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문제가 결국엔 돼버린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산업은행은 지배주주 지분 55.7%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주인 없는 상태로 줄 수는 없으니까 새 주인 찾기 작업을 해야 될 텐데요. 네.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산업을 중후장대, 그러니까 대규모 산업들을 말하는데요. 매력도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리고 조선산업은 기복도 심하고 또 방산 부문까지 있어서 외국 기업이나 사모펀드가 들어오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주인을 찾는 작업이 쉽지는 않을 텐데 다만 최근 조선업계 수주가 좀 잘 되고 있고 좋은 사이클에 접어들었다는 점은 그나마 좀 다행인 점으로 꼽힙니다. 네. 아직은 좀 확실치는 않아 보입니다. 여러모로.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조프로의 경제TV 어떤 건가요? 아까 추경 말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선거가 전부는 아니다. 네. 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YTN 경제부 조태영 기자였습니다.